종이다. 살인 무기다. 사람 목숨 하나쯤 우습게 죽이는 무기다. 살인 무기다. 그 끔찍한 펜대를 이제 멈춰. 그 끔찍한 카메라를 이제 멈춰. 양심이라는 게 있다면 카메라를 돌려 너희들을 향하게 해. 그 앵글에 붙은 수없이 많은 죽음을 세어봐. 도무지 죄책감이 들지 않는다면 너희는 바로 짐승. 그렇다면 우리들이 너희들의 펜대를 꺾어주지. 카메라를 부숴주마. 왜곡하고 부풀리고 비틀어대는 펜대를 멈춰. 찔러대고 쏘아대고 목졸라 죽이는 카메라를 멈춰. 왜곡하고 부풀리고 비틀어대는 펜대를 멈춰. 찔러대고 쏘아대고 목졸라 죽이는 카메라를 멈춰. 그 끔찍한 카메라를 이제 멈춰. 양심이라는 게 있다면 카메라를 돌려 너희들을 향하게 해. 그 앵글에 붙은 수없이 많은 죽음을 세어봐. 도무지 죄책감이 들지 않는다면 너희는 바로 짐승. 그렇다면 우리들이 너희들의 펜대를 꺾어주지. 카메라를 부숴주마. 왜곡하고 부풀리고 비틀어대는 펜대를 멈춰. 찔러대고 쏘아대고 목졸라 죽이는 카메라를 멈춰. 왜곡하고 부풀리고 비틀어대는 펜대를 멈춰. 찔러대고 쏘아대고 목졸라 죽이는 카메라를 멈춰.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일 싸대기 시작하겠습니다. 정치태로 배우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김태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오늘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목소리가 윤석열 비슷해졌어요. 아, 윤석열. 네, 약간 쉬는 기분이 나쁜데요. 아, 그러네 진짜. 약간 쉰 게. 아, 그렇구나. 제 윤석열 성대모사를 많이 하다가 벌 받은 거 아닐까요? 아, 뭐 세균이 올맞을 수도 있어요. 세균이. 네. 윤석열 정권을 빨리 끝장내야 되겠습니다. 아, 제가 그 감기가 나왔다가 다시 또 들어왔다가 뭐 이러다가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새해부터 힘드시겠습니다. 예, 새해 첫 방송인데요. 네. 선생님 어떻습니까? 감기? 저는 감기가 이제 거의 뭐 떨어져서 3주 고생하셨지 않습니까? 4주 정도. 4주 정도. 오, 이번에 좀 감기가 좀 심해가지고. 네, 오래 가더라고요. 네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제목이자 가장 참 뜨거운 얘기인데, 제가 원래 오늘은 목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방송도 좀 접을까 생각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기다리실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 분석을 좀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방송을 강행을 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어제 피습을 당했는데요. 거의 그 뭐 살인 미수 같습니다. 살인을 목적으로 한 그러니까요. 목적 범죄죠. 지금 천만다행으로 급소를 비껴가서. 네네. 그것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거의, 그렇죠. 이건 뭐 어떻게 보셨는지. 이 사건이 어쨌든 이 정권,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것도 역시 한 개인의 문제로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개인의 일탈 행동 내지는 정신 이상자의 소행 비슷하게 몰아가려고 하는 건데, 이것이 사실 미국에서 일상적으로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하면 뭐 테러 왕국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중의 지지를 많이 받는,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는 그런 유력한 정치인이나 유명인들이 거의 예외 없이 암살을 당했거든요.
뭐 대통령인 케네디도 암살을 케네디. 당했고 네네. 마틴 루터 킹, 아. 말콤 엑스, 네. 심지어 존 레논 같은 사람조차 아, 이게 유명한 사람 다 죽었다고 보시면 돼요. 위협이 되는 사람들은 체제의 기득권 위협이 체제의 위협이 기득권의 되는 위협이 되는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보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죽고 나면 꼭 죽인 범인들은 정신 이상자나 이런 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게 하도 반복되니까 이제는 미국 대중들이 안 믿죠. 정신 이상자가 그렇게 우연히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중요한 시점에 죽일 수 있느냐. 네. 그래서 뭔가 배후에 음모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이 되고 그래서 올리버 스톤 같은 감독은 JFK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예예. 그 오스왈드라는 범인이 죽인 게 아니고 사실상 CIA가 죽인 거 아니냐 예, 하는 예.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아, 그래서 미국의 국민들은 어느 정도로 이 암살에 대한 두려움이 있냐면 오바마가 처음에 대통령 후보로 나섰을 때 다들 그걸 걱정했다는 아. 암살당할 것이다. 흑인 대통령이라. 예, 예. 아, 그런 정도로 이제 심한데요. 우리나라도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이 미국의 그런 역사에서 보여주듯이 예, 우연적으로 발생한 개인의 일탈 행동이라기보다는 커다란 어떤 음모가 네. 있을 가능성도 있다. 예. 그걸 뭐 부정할 수 없다. 네네.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 네. 뭐 밝혀지지는 않고 뭐 윤석열 정권 하에서야 진상이 명확하게 드러나긴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런 것이 만약에 개인 행동이라고 치더라도 그것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네네. 사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한국 사회는 파쇼 체제가 지배해온 사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한국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믿고 있지만 음.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죠. 왜냐?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은 국가보안법을 통해서 사상의 자유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예. 이 파쇼 체제,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파쇼 체제의 특징은 뭐냐면 반공존 배타주의라는 거예요. 예. 민주주의는 공존을 추구하는 주의거든요. 그러니까 나하고 생각이 다르거나 내가 싫어하는 사상을 가진 사람과도 같이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존하면서. 그게 민주주의예요. 근데 파쇼는 그렇지 않아요. 음. 내가하고 생각이 다르거나 내가 싫어하는 사상을 가진 놈은 죽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공존할 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배타주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파쇼 체제가 들어서면 반드시 테러, 양민학살 이런 현상들이 기승을 부리게 되는데 한국도 이게 극심했던 시절이 있었죠. 이승만 시절. 예예. 그때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김구 선생이라든가 네. 명운현 선생 같은 분들이 암살을 당하셨고 서북 청년단을 위시한 극우단체에 의한 네. 극단적인 테러 행위들이 횡행했습니다. 네네. 그 시절을 거쳐오면서 계속 그게 유지되다가 그나마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집권한 이래 민주정부가 몇 번 연속적으로 집권한 이래 네네. 조금 약화됐었거든요. 그런 분위기가. 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서 다시 이승만 시대를 회귀했다. 한마디로 공존과 협치가 아니라 제거, 네. 제거를 용인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다시 되살아났다는 겁니다. 예예. 이런 사회 분위기가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빨갱이라 할지라도 그도 엄연한 사람이니까 더불어 같이 살아가야 돼가 아니라 빨갱이는 죽여도 돼. 예. 또는 빨갱이는 반드시 죽여야 해. 이런 심리가 팽배해지거든요. 한국 사회는 실제로 그렇게 사람들을 죽여왔고 이것을 이승만 시절의 이런 분위기를 완벽하게 되살린 게 윤석열 정권 아닙니까? 예. 그래서 윤석열 공산 전체주의와의 뭐 싸움이니 뭐니 뭐니 하면서 끊임없이 증오 정치, 혐오 정치를 해왔어요. 여기에 더해서 윤석열 정권이 찍었죠. 이재명 대표를. 제거해야 될 1순위 네. 위험인물로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악마화를 아주 줄기차게 추진해왔죠. 그렇다 보면 1년 반 동안이나 네. 검찰 조사를 비롯해가지고 사실은 뭐 성남시장 때부터지만 네, 그러네요. 대선 후보가 된 이후부터 아주 집중적으로 악마화가 네, 이제 진행됐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한국 사회 분위기에 결합됐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재명은 빨갱이야. 예. 이재명은 죽여야 해. 또는 죽여도 괜찮아. 하는 분위기가 극우 세력 내에 형성됐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네네. 이렇게 되면 윤석열을 추종하거나 극우 세력을 추종하는 또는 뭐 아닐 수도 있지만 반 이재명 누군가를 지도자를 추종하는 누군가에게 있어서 이재명을 죽이는 것은 거의 지상 의무처럼 됩니다. 예. 예를 들면 광신 집단에서
교주가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네. 그럼 광신도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임무가 뭐겠습니까? 신성한 의무가 그 사람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광신적인 사람들은 행동에 나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재명에 대한 어떤 살해 네. 시도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한 개인의 일탈 행동이나 이런 게 아니라 명백한 예. 이 한국의 파쇼 체제가 낳은 또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가 낳은 이재명 악마화의 결과이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그 어제 오늘 들면서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한번 넷플릭스에서 그 JMS 관련된 그 드라마 그 어떤 다큐 네.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것이 이제 JMS가 아니라 한 여자 교주였는데 네. 그 악마화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 안에 악마가 있다 이래가지고 네. 심지어는 엄마 보고 아이를 때리게 하는. 네. 그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네. 좀 계속 이렇게 사람들을 그런 세뇌시키고 네. 왜곡시키고 좀 그러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서 그 역사와 단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회였습니까? 국가보안법 폐지 그 단절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놓치고 다시 윤석열이 집권하면서 네네. 다시 되살아난 거죠. 이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군요. 그러면. 그러면 사회 분위기 전체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타주의를 없애는 근본적인 네네. 처방은 사실 국가보안법 폐지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은 반통일 악법이고 반민주악법일 뿐만 아니라 정신병을 강요한 악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국가보안법이 우리한테 강요하는 것은 화해, 협력, 공존이 아니거든요. 네네. 배타, 극단주의, 혐오하고. 배타, 혐오, 제거, 예. 살해 이런 걸 우리한테 강요하는 법이에요. 예. 사람들한테 정신병자가 되라고 요구하는 법이거든요. 그것이 한국 사회를 지배해 왔죠 지금까지 계속. 누구는 죽여도 돼 이런 발상.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 한국 사회를 정신병동으로 만드는 네, 주범이죠. 주범이군요, 그 법이. 네. 저는 이제 제가 겪었던 일 중에 예전에 이제 신은미 황선 네. 토크 콘서트를 제가 따라다니면서 공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익산이었는데 거기서 그 이제 그 테러가 있었죠. 테러가 있었거든. 네. 걔가 고2인가 그랬어요. 네. 근데 걔가 뭘 알았을까? 네. 그런 건데 그때 제 기억에 거의 매 시간 네. 계속해서 텔레비에서 이제 그 조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종북 콘서트. 종북이라고. 네. 아예 박근혜가 얘기를 했어요. 네. 종북 콘서트라고. 네. 그래서 나중에 그 고2 학생 얘기를 들어보니까 걔는 네. 자기는 애국을 했다고 믿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광신자들이죠. 그 박근혜가 그걸 종북 콘서트라고 하고 공격하는 순간 네네. 지령을 내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광신자들한테 죽이라고.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이재명 대표를 악마화하면서 제거하려고 계속 공격했지 않습니까? 이것 자체가 광신자들에게는 이재명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사실. 그렇게 이걸 봐야지 네. 정확한 이게 분석이 아니겠나 싶은데요. 네. 지금 뭐 결국은 뭐 경찰들 뭐 몇 명을 꾸려서 수사를 하든 간에 네. 뭐 개인의 일탈로 그 마무리 지을 마무리 가능성이 짓지 있죠. 않겠나. 네, 네. 뭐 또 정신병이 또 있다거나. 정신병으로 몰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너무 치밀해서 네. 살해 음모 과정이 네, 네. 너무 치밀해요. 미리 가서 기다리고 준비하고 동선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앞에 가서 지지자인 양 행세하고 12월 달부터. 네, 그런 것들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정신병자로 몰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개인의 일탈 행동 정도로 몰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제가 지금 목소리가 잘 안 나와가지고 우리 스태프분들이 마이크 2개. 마이크를 잠시만요. 예,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예, 여러분 죄송합니다. 감기를 조심하시고요. 네. 저는 그 영상을 보는데 이 사람이 대단히 훈련된 사람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목을 그렇게 가까이 가서 갑자기 목을 찌르는 거 찌르는데 쉽지 않죠. 그냥 찌르는 게 아니에요. 네. 가서 달려가면서 이렇게 확 네, 찌르더라고요. 정확하게. 야, 이 정도면은 완전히 훈련을 받은 거 아니냐. 그 의심 됩니다. 네. 왜냐하면 보통 그냥 분노만 있다면 칼로 그냥 뭐 배나 배지르죠. 뭐 이럴 것 같은데. 보통 그거예요, 그냥. 긋거나. 일반인들은. 그래서 이 박근혜 때도 네네, 걷다 걷다칼. 걷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이 칼을 제대로 써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예. 보통 휘두르거나 그렇죠. 그냥 몸 큰 신체 부위가 있는 곳을 이렇게 찌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정확하게 목을 공격했어요. 와, 목을 공격하면서도 달려가면서 확 찔러버린다. 아주 정확하게 훈련된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거든요. 예. 근데 이거 정말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정권이 바뀌면 윤석열제가 꼬꾸라지고 나면 이 조사 자세히 해야 된다 예. 생각합니다. 예, 진짜 이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구 선생, 여운형 선생 이 떠오르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사실 이제 그런 학살로 인해 가지고 그런 살인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 사회의 민주화 또 통일 이런 게 엄청나게 후퇴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뭐 관련해 가지고 뭐 윤석열도 뭐라고 짓거렸고요. 네. 한동훈도 뭐라고 짓거렸는데 사실 이놈들은 그런 말할 자격이 없지 않나요? 이놈들이야말로 가장 이 사건에 큰 책임 있는 놈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폭력의 원조죠. 네. 사실 예전의 폭력과 오늘날의 폭력이 달라진 것은 예전에는 물리적 폭력이 위주였다면 이제 뭐 찌르고 때리고 네, 뭐 네, 이런 네. 게 고분하고 이런 게 위주였다면 요즘엔 정신적 폭력이 중심이거든요. 예. 정신적 폭력이라 그러면 검찰 독재가 저지르고 있는 폭력이 대표적이죠. 끊임없는 압수수색,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 털기, 괴롭히기, 그리고 언론에 피의 사실 공표해가지고 흘려가지고 망신 주기. 예. 이런 짓들이 정신적 폭력 아닙니까? 네. 이 짓을 밥 먹듯이 해온 사람들이 바로 윤석열, 한동훈이에요. 예. 그럼 자기들이 사실은 가장 큰 폭력의 가해자들인데 폭력을 뭐 규탄한다? 폭력 행위를 용납하면 안 된다? 이거 지들한테 하는 얘기죠, 사실은. 네. 뭐 자격이 없는 인간들이고요. 그리고 얘들이 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런 발언들을 하느냐? 예, 예. 이거는 좀 우리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도둑이 재발절인다. 아. 이 사건 터지고 서로 막 전화했을 수 있어요. 네. 야, 네가 시켰냐 혹시? 네. 너 이쪽이냐? 아.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테니까. 예. 그래가지고 뭐 확인이 됐는지 안 되는지 모르나 어쨌든 야 이거 우리 쪽으로 화살 돌아오면 골치 아프다 이거. 네네. 당연히 사람들이 우리를 의심할 텐데 빨리 비난의 화살을 좀 딴 데로 돌려야 된다. 아, 그래서 이런 말들을. 예. 뭐 해서 치료를 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이상한 소리까지 했어요, 윤석열이. 예. 자기가 그 얘기 안 하면 뭐 치료 안 해줍니까? 오히려 그 얘기 하면 더 치료에 방해만 되죠. 예. 근데 그런 얘기를 이상하게 했다, 과도할 정도로. 윤석열답지 않게. 그것은 네. 이 사건이 우리한테 불똥 튀면 총선도 얼마 안 남았는데 골치 아프겠다. 예. 이런 생각을 가졌을 수 있죠. 예. 뭐 그런 와중에 이제 그 한동훈 쪽에서는 뭐 국힘당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데 뭐 환호를 했다고 그래요. 네. 네. 그 지지자들이. 지지자들이.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뭐 한동훈이 뭐 제가 당한 것처럼 생각해달라고. 이거 무슨 이것도 선생님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 한동훈이 원래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잘하는 사람이죠. 네. 아니 쥐가 무슨 아니, 그 환호를 시키면 아니 좀 그러시면 안 된다고 지금 정말 큰일 난 거라고 그렇게 그렇습니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제가 당했다고 생각해달라. 이거 심리가 뭔지 궁금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더 환호하지. 그러니까 그 순간에 한동훈이가 말 쓰는 걸 보면 예. 창의적이거나 사태의 본질을 깨뚫거나 네. 또 대인관계에서 정말 상대방의 심리나 상태, 처지 이런 걸 고려해서 말하는 게 별로 없어요. 말장난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장난 비슷하게 이걸 얘기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습관적으로. 살짝 그 하나만 비틀어가지고 얘기하는 식. 그러니까 뭐 내가 당한 것처럼 생각해 주세요.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말이죠. 애들도 할 수 있는 말. 네. 유치한 말. 예. 그게 뭐 그 사건에 대해서 뭐 공감을 표현하는 말이라든가 그 사건을 규탄하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환호하는 사람들한테 뭐 좀 자제해달라는 뜻으로 한 얘기일 텐데 네. 어쨌든 어휘력이 굉장히 빈곤한 인간이다라는 것을 또 보여준 장면이라고 봅니다. 예. 뭐 그런 와중에 또 그 행사에서 건배를 했다고 그럽니다. 네, 끝나고 나서 예. 정말로 제정신이 아닌 거 아닙니까? 네, 정말로 안타까움이 마음이 있었다면 그런 짓을 하면 안 되겠죠. 그 상황에서는. 근데 저는 이제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사실 윤석열 한동훈이 네. 지난 1년 반 동안 대선 이후인 거고요. 그 전부터 치면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네. 사실상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쓴 거 아닙니까? 그럼요. 또 언론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일관성 있게 아주 거의 죽이려고 했죠. 검찰, 언론, 이 기득권들의
사실상 이제 뭐 이재명 대표만이 아니고 그 전으로 치면 이제 조국, 네. 윤미향, 네. 이재명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죽은 분들도 계시는 거고요. 이선균, 이성균 배우도 그렇게 이렇게 죽었죠. 이제 죽은 거고요. 이게 사실 이제 이 기득권들이 네. 사실상 칼만 안 흔들렸지. 맞습니다. 사실 학살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보는데 우리 사회가 이게 진짜 너무 끔찍한 이게 그러니까 군사 독재가 예. 총을 썼다면 얘들은 법을 쓰는 거예요. 네. 악용하는 거죠. 검찰, 언론이 합작해서 사람을 죽이고 있는 거죠. 예. 여기 살인행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대책기구 나와야 된다 이제. 네, 네. 이거 중지시키기 위한. 아, 그래서 마녀 사냥 시작하고 타겟 찍어서 찍을 때마다 네. 공동 대응을 해줘야 된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이런 와중에 이제 뭐 이게 자작극이다. 칼이 아니라 뭐 종이 칼이다. 이런 게 이제 뭐 소위 그거 유튜버들. 구구 유튜버들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구 커뮤니티 같은 데서는 뭐 네. 희화화하고 또 그렇게 얘기된다고 그러는데 네. 참 이게 뭐 그 사람들이야 인간성을 이미 상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재산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네, 네. 세월호 유족들을 조롱했던 놈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들은 인간이라고 볼 수 없는 족속들입니다. 네. 일단 뭐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네, 네. 이재명 대표가 자작극을 벌였다라고 네, 얘기하는 네. 놈들은 이 사건으로 가장 이익을 봤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네. 그건 맞는 얘기예요. 이익을 봤습니다. 이 앞으로 이익이 주로 이재명 대표 쪽에 오겠죠. 민주당이나. 네. 뭐 윤석열한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게 놓치고 있는 얘기가 뭐냐 하면 네, 네. 이 사람이 경동맥을 피해서 찌르려고 했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살해가 실패한 겁니다. 네.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실제로. 살인 미수죠. 미수인데 네. 뭐 단순하게 모의했다가 실수한 게 아니고 찔렀는데 조금만 옆으로 찔렀으면 네, 돌아가셨습니다. 미수가 아니군요, 그러면. 이건 살인 목적이 살인 분명했어요. 행위인데 살아난 거군요. 정말 천운으로 살아나신 거예요. 천운으로 살아난 천운으로. 거군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노린 거는 미수가 아니라 실제로 죽이려고 했던 거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돌아가셨다면 네. 참 입에 올리기 어렵지만 예. 누가 제일 이득 보겠어요? 윤석열 일당이에요. 그렇죠. 윤석열 일당. 뭐 이재명 대표를 싫어했던 사람들, 증오했던 사람들이 제일 이익을 보게 돼 있습니다. 네. 물론 단기간에는 국민적 분노가 끌어올릴 수 있겠지만 예.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가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의 약화 이게 불을 볼 뻔한 거고 예. 이걸 기화로 뭐 예를 들어 공안 통치에 들어가고 그러면 국민들이 또 걔네들 생각에는 두려움에 떨면서 제1야당 대권 주자까지 죽이는데 네. 우리가 이렇게 나가서 촛불 들어도 되겠어? 이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어요. 그걸 예상했을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살해를 목적하고선 진행된 사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누구에게 제일 이득이 되는 일이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이에요. 네. 근데 실패하는 바람에 지금 오히려 불리하게 된 것뿐이죠. 네. 뭐 그래서 자작극이라면 한번 해보라 그러십시오, 지네들이. 한번 찔러보시라 그래요. 경동맥 피해서 경정맥만 한번 찔러보라 하십시오. 그게 가능한지. 그 칼도 끔찍하더만요. 18cm 칼이라는데. 명백하게 이거는 실제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예. 네. 예. 이제 좀 뭐 목도 안 좋고 뭐 상태도 좀 약간 안 좋아서 좀 말이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때 한번 칼부림 사태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신림동에서. 신림동. 네, 그다음에 네. 뭐 여러 군데 또 있었죠. 여러 군데서 그게. 있으면서 이제 걔네들이 강남에다가 네. 특공대 차량이든가 뭐 네, 장갑차를 배치했었죠. 한번 배치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도 저희들이 한번 분석할 때 이놈들이 이걸 이용해 공안 통째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런데 이것도 그렇게 이용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돌아가셨으면. 네네. 안 돌아가셨어도. 안 돌아가셨으면 좀 어렵죠, 이제. 아, 그렇습니다. 공안 통촉하기는. 네. 반발이 근데 심해질 테니까. 위험하다 이렇게 그러면서. 돌아가셨으면 그게 명분이 돼요. 제1야당 대표가 사망. 아, 이건 위험하다. 네. 이러면서 공안 통치로 대대적으로 아하. 분위기 조성을 할 수 있었죠.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역풍이 좀 불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네. 그래 당황하는 거예요, 애들이. 빨리 막 이제 수습하려고 폭력은 네. 안 되네, 뭐 하나 이렇게 호들갑을 떨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뭐 한동훈 경우에 뭐 240명을 투입했다고 합니다. 네, 240명이나 투입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누가 한동훈을 테러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 진영을 막론하고 방신적인 사람들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한동훈은 그런 정도까지 악마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악마화의 대상에 대한 공격은 약자에게 향하는 거지 강자를 향하진 않아요. 네. 그 보면 옛날에 히틀러가 죽일 때도 뭐 강자를 죽였습니까? 네. 약자들을 죽였죠. 뭐 유대인들 당시에 이렇게 권력으로 몰아붙여가지고 잡아다 죽인 거고 네네. 항상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신자들도 원래 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힘이 세고 그러니까 뒷배를 믿고 설치는 사람들이라서 강한 권력이 지목하는 약자를 공격하는 편이거든요. 예. 한동훈은 약자가 아니에요. 가해자지. 네. 그래서 이쪽에서 예를 들어서 한동훈에 대한 적의를 표출한다 그래서 누가 감히 한동훈을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쇼다. 예. 한마디로 이 테러가 우연적으로 일어난 개인의 사건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개인의 일탈 행동이기 때문에 한동훈도 당할 수 있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도 당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거 사태를 끌고 가기 위해서 네네. 쇼를 하는 거죠. 그럼 쇼는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바바 하바바 하늘을 바라고 바랍니다. 하바바 하바바 하늘을 바라고 바랍니다. 정치인들 국민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기업인들 사람을 존중하게 하시고 언론인들 진실을 말하게 하시고 법조인들 양심을 지키게 하소서. 하바바 하바바 하늘을 바라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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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 평화에 앞장서게 하시고 우리 국민들 늘 깨어있게 하소서. 물러설 수 없는 촛불의 행진 우리 국민들 늘 승리하게 하소서. 하바바 하바바 하늘을 바라고 바랍니다. 하바바 하바바 하늘을 바라고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고 바랍니다. 예. 댓글에서 여러분들이 마이크 소리가 이상하다고 그러시는데 네. 제 목소리가 이상한 겁니다. 제가 지금 극심한 감기에 걸려서 저도 제가 평생에 감기에서 이렇게 목이 가버린 경우는 네. 처음인데요.
네, 그제까지는 그래도 좀 뭐 괜찮았고 어제만 해도 좀 고맹맹이긴 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는 목이 확 가버렸습니다. 어저께 그 사건 때문에 좀 그 충격이 충격을 좀 있었던 받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정말 그 저만이 아니라 많은 국민분들이 너무 충격을 받으셨고요. 네, 네. 그래서 좀 심리적 충격도 굉장히 클 건데 네. 선생님 좀 우리 그 촛불 국민들 일반 국민분들에게 좀 응원의 말씀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저께 어떤 방송에 갔는데 거기서 처음 들었어요. 네. 이재명 대표가 피습을 당했다. 네, 네. 그래서 그냥 박근혜 정도 사건으로 생각했거든요. 커터칼 정도. 커터칼 정도로. 네, 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영상을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영상 보고. 저도 그냥 피습이라고 했을 때는 네. 그냥 뭐 저도 박근혜 정도 생각했거든요. 네. 영상을 보니까 네. 그래서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잘못하면 정말 우리가 이재명 대표를 어이없이 네. 잃을 뻔했던 예. 또 이재명 대표는 정말 천운이 있어서 살아났다고 네. 생각이 됩니다. 그 찌를 때 뭐 골라서 찌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을 그렇습니다. 그거 죽으라고 찌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놀라셨을 텐데 그래도 좀 하늘이 뭐 어쨌든 국민의 편이다. 국민의 편이다라는 걸 보여준 사건인 것 같고 그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고 하는 상도까지 몰려 있다 구석에 네. 좀 현재 쟤네들이 네, 극우 세력이 그런 정도까지 지금 초조해하고 어려워하고 그렇군요.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태를 급반전시키기 위해서 시도한 행위일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뭐 더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이재명 대표를 지켜내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없게 하기 위해서는 빨리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윤석열 정권이 등장한 이래 끊임없이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어요. 예. 이태원 참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자 작년 이성균 배우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 해 내내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언론에 전혀 언급되지 않는 산재로 인한 사망자, 네. 또 자살자 생각해 보십시오. 산재가 지금 엄청나답니다. 네,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살인 정권을 아직 끝장내지 않는다면 어떤 짓까지 저지를지 모르는 상황까지 왔다. 네. 제1야당 대표를 살해하려고 하는 상황까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반드시 윤석열을 좀 끌어내리는 해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예. 지금 정말 그야말로 죽느냐 사느냐 네. 이것이 문제인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가 사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한동훈이 신년 인사회에서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4월 10일 네. 총선이죠. 총선. 그 이후의 인생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네. 반드시 이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여기서 약간 좀 속된 말로 빠게 돌았는데요. 네. 저는 헌신하겠다. 우리 당의 자산과 보배들에게 필요한 헌신을 요구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뭘 헌신한다는 나 거죠? 불출마 선언했잖아. 너희도 해. 그 얘기죠. 야, 참. 그러니까 뭐 사실 자기가 무서워서 안 해놓고 불출마를 네, 출마를 그래놓고 이제 대단한 것이냐 그거를 가지고 당내 중진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네. 나도 했잖아 너희도 해 이걸 요구하는 거죠.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한동훈이. 그걸 헌신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입니까? 그 헌신으로 표현하는 거죠. 야, 한동훈이가 현실을 비틀어서 말장난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인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 불출마 선언했어 이렇게 표현 안 해요. 멋있게 표장해서 헌신이라고. 예. 세상을 말을 바꿈으로써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놈 같아요. 참, 지금 빠게 확 돌더라고요. 예, 교활한 말장난이죠. 아니 그야말로 낙하산 아닙니까 진짜. 그럼요. 지가 무슨 뭐 투표를 통해서 올라갔습니까? 이준석은 그나마 투표라도 했지. 그렇죠. 뭐 진짜 멧돼지 낙하산으로 예, 꽂혔죠. 꽂혀가지고 무슨 지가 헌신을 했다고. 예. 네. 그러면서 이제 그 헌신을 요구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기자가 질문을 냈나 봐요. 예. 그러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네. 특검법 그거 용기와 헌신을 요구할 생각이 있냐? 네. 기자가 용기가 대단해요. 예.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총선을 악법으로 덮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게 어떻게 용기와 헌신인가? 한마디로 특검법 이거 안 받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비대위원장 된 다음부터 윤석열과 김건희는 절대적으로 싸고 도는 모습을 보입니다. 네. 방탄하는. 네. 참 이준석이 안타까울 거예요 속으로. 저 동신이 지금 저럴 때가 아닌데. 전 골드버그가 안타까울 것 같아요. 골드보고 안타깝고. 밀어줬더니 저 동신이 빨리 지금
떨어져 나와야 되는데 신호를 못 봤네. 이 이준석이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제2의 노태우가 되라. 네네. 6.29 선언 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거의 그 정도면 선생님 이준석이 이놈이 골드버기의 그렇죠. 아바타 아닙니까? 집계일 수 있죠. 어쨌든 그 신호를 못 받고 지금 막 계속 윤석열하고 김건희를 싸고 돌리고 있잖아요. 제가 그건 예상했었죠. 쉽게 못 바꿀 거라고. 그 말씀 하셨죠. 네, 노태우랑 다르다. 골드버거가 그것까지는 생각 안 한 것 같아요. 한국 국민의 그런 한동훈과 윤석열 주종 관계. 관계를 몰랐나? 병적인 관계. 병적인 관계. 이 정도로 병적인 관계였나? 그건 이제 예측을 못 했나 봐요. 그러니까 조금 땡기면 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직 안 오고 있어요. 골드버기의 실수네. 네, 이제 뭐 골드를 줘야 되겠죠. 네. 그래야 이제 오겠죠. 그래서 아마 이런 것은 헌신의 대상에서 한동안 항상 그렇거든요. 이게 이제 헌신도 아니지만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윤석열, 김건희, 자기를 비롯한 용액관은 다 빠져요. 항상 누가 해야 되냐? 나머지. 우리 빼고 나머지 다 해라. 그러니까 이중 기준인 거죠. 명백한 내로남불이고. 이게 한동훈의 엄청난 특징이거든요. 중요한 특징이에요. 철저할 정도로 이중 기준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는데, 하여튼 윤석열의 이런 어떤 따까리 신세에서 배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여전히 보이고 있어서 정치인으로서의 앞날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이걸 고수한다면. 정말 그대로 그 똘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정치인으로서 본다 그러면은 조금 생각을 좀 하고 조금이라도 좀 지가 쳐야죠. 얻을 거를 좀 가져가야 되는데 사실상 조중동은 그렇게 코칭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럼요. 조중동 제2의 6.29 같은 걸 해야 된다. 근데 뭐 전혀 지금 이준석도 뭐 노태우처럼 이준석도 코칭을 해주고 백담사번 했듯이 전두환 백담사번 했듯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 코칭해 주는데 코칭을 해주는데 안 돼요 지금. 이게 머리가 나쁜가? 그만큼 정신적인 병이 깊은 거예요. 마음의 병이 깊은 거예요. 꽉 묶여 있군요. 그 건희 누나가 무섭나? 뭐 건희 누나도 무섭겠고, 윤도 무섭겠고. 만약 술 먹이고 두 사람이 완전히 날아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두 사람이 자기를 해코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야 아마 배신되지 않겠습니까? 골드버거가 조금 더 힘을 더 써줘야 돼요. 빨리 이제 어떻게 해줘야 돼요. 한동훈을 위해서는. 한동훈이 이제 그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 가지고도 김건희 특검법이라는 얘기를 못 하고 도이치 특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김도 한동훈한테는 성역이죠. 김건희도. 그래서 건드리기 어려운 건데 한동훈이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말장난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을 직면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바꾸려고 하는 행동을 하기보다는 현실을 회피하기 위해서 현실을 지칭하는 말을 바꿔버리거든요. 그게 이제 도이치 특검법으로 바꾼 거죠. 김건희 특검법을. 근데 그러면 현실이 바뀝니까? 안 바뀌죠. 땅바닥에 고개 처박은 타조 같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땅바닥에 고개 처박은 타조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만 어떤 자기 세계에 갇히게 되는 건데 현실을 회피죠. 왜 이런 습관이 붙었을까? 얘가 이걸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습관을 가지게 됐을까? 어렸을 때 무력감이 심한 아이가 있다고 쳐요. 현실을 바꿀 수 있다고 믿겠습니까? 현실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럼 뭘 바꾸겠어요? 자기 인식과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버지가 맨날 때려요. 그럼 못 바꿔요. 그러면 아버지가 날 사랑해서 나 때리는 거야 라고 믿는다든가 아니면 이건 때리는 게 아니라 쓰다듬어 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요. 혹은 뭐 게임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사실은 뭐 현실을 전혀 바꿔줄 수 없는 현실을 회피하는 행위이긴 하지만 순간적으로는 조금 위안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약간 이런 식의 행동,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하기보다는 현실을 회피하기 위해서 현실을 지칭하는 말을 바꾸는 것을 계속 하다 보면 습관화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은 그 습관이 몸에 배었다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김건희 특검 그럼 이거 이제 회피하고 싶은데 어떻게 회피하느냐? 논리로 돌파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말을 바꾸는 거예요. 도이치 특검. 그런 거 보면 정신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구나 이런 걸 이제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대목을 통해서도. 지난 29일 날 윤석열이랑 박근혜가 밥을 먹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는지 모르겠는데요. 뭐 먹는 건 잘 먹을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둘 다? 윤석열은. 박근혜는 잘 안 넘어갔을 것 같아요. 박근혜는? 수압을 당했을 것 같아요. 화가 나서? 먹고 짜증나니까.
보고 있는 것만 해도 짜증나겠죠. 2시간 20분 동안 만났다고 그러고요. 지금 그렇게 되면 뭐 3개월째 계속 만나는 겁니다. 매달. 매달. 이게 왜 만나는 건지. 이제 뭐 일각에서는 뭐 대체기적인 분석은 뭐 보수층 결집하려고 하는 뭐 그런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총선용이 제일 크죠. 네. 사실 이 윤석열과 이준석의 이 라이벌 관계잖아요. 네네. 이 라이벌 관계에서 지금 결정적인 이 싸움의 분수령이 뭐냐면 박근혜를 누가 땡기느냐예요. 이준석이 땡기면 이준석 신당이 약진할 가능성이 있어요. 대구에서. 대구 경북에서. 예. 그래서 이준석이 공을 많이 들이고 있거든요. 박근혜한테. 박근혜 쪽에. 그렇군요. 그래야지 자기가 확 크니까. 예. 또 반면에 이준석의 입장에서 큰일 나는 거죠. 이준석을 제일 싫어하는데 이준석이 박근혜를 땡겨가지고 혹시 대구 경북을 먹어버린다. 네. 골치 아프거든요. 뭐 윤석열 입장에서도 대구 경북에는 자기 측근들, 용액관들 집어넣을 곳인데 네네. 당선될 사람이 확 줄고기도 하고 또 자기 레임덕이 확실히 올 거고 그래서 박근혜를 열심히 갖다 땡기는 거죠. 예. 그래서 둘이서 지금 누가 박근혜를 내 편으로 만드냐 하는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지가 감옥에 넣어놓고. 그러죠. 그러니까 박근혜가 배알이 꼴릴 텐데 어떤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릴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뭐 이 정도 되면은 정말 누나로서 좋아하는 건가? 예. 그런 총선용이라는 말씀이셨고요. 근데 이제 이때 관저에 갔을 때 이제 윤석열이랑 김건희가 영접을 했다. 뭐 이렇게 이제 나오고요. 식사하고 곧 돌아갈 때도 배웅을 했다. 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에는 김건희가 없어요. 예. 김건희 요즘 사진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죠? 웬일이니 하는 사건이죠. 예. 뭘 김건희와 박근혜가 찍어야 될 만한 사진에 네. 윤석열이 등장했으니까. 예. 근데 이거는 김건희도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이니까 이 허락을 했겠죠. 나 대신 윤석열을 시켜서 쟤 데려가서 찍어 이렇게 했을 건데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구 경북 극우 보수층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 박근혜를 만나는 거잖아요. 예. 그러려면 이제 윤석열과 둘이 찍어야지. 보수층도 김건희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여자가 앞에서 나서 나댄다고 되게 싫어합니다. 지금 그 특검법 관련해서도 뭐 대구에서도 67%인가 뭐 이렇잖아요. 권행사면 안 된다 이런 주의지 않습니까? 상당히 싫어하거든요. 이혼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네네. 너무 천박한 여자라서. 그 뭐 사설을 쓰지 않습니까? 지금? 네네. 관저로 가라. 네. 아니 관저에서 나와라. 나와라. 사저로 사저로 가라. 가라. 네, 사과하고 사저로 가라. 네.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건희가 그 박근혜랑 사진 찍은 거 띄고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예. 그 정도는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총선을 위해서 김건희가 통 크게 양보하고서는 야 네가 와서 찍어. 내가 허락해 줄게. 네. 이렇게 해서 찍게 된 사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민경우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비대위원 민경우인데요. 네. 뭐 아주 막말 많이 했더라고요. 네. 노인 비하 발언만이 아니고 네. 친일 발언도 했더라고요. 그 뭐 기본이죠. 이 극우 세력의 친일 발언은. 네, 우수한 제국 청년들이 국외 식민지를 개척했다. 네, 뭐 그런 얘기도 했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 개긴다.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선생님. 네. 근데 이놈이 한때는 범민련 사무처장이든가 아무튼 통일운동 진영의 앞장까지 섰다는 놈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 있는지 선생님 그 심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이런 사람들은 갑자기 바뀐 게 아니고요. 시작부터 진보운동이나 통일운동을 자기의 개인의 이익이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를 이용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대의에 대한 공감도 어느 정도는 있었겠지만 그게 기본은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중요했다. 자기가 훨씬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출세의 도구. 이걸 심리학적으로 표현하면 자기의 정신적 문제,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익추구형 정치인이 되는 건데 정치인이 되면 이런 사람들은 출세와 성공 같은 것을 사실 목적하고선 이런 진보운동을 한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또는 뭐 구체적인 이익이 아니더라도 명예 정도는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게 자기가 살아가는 길에서 획득하기 어려워진다라고 느끼는 때가 보통 중년기입니다. 중년기쯤 되면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대한 중간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물 샜다. 여태까지 열심히 이쪽에서 이렇게 뛰어왔는데 보니까 별거 없다. 돈도 없고 사회적 지위도 없고 뭐 명예도 없고
주변 사람들도 별로 높게 평가 안 하는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중대한 결단을 내리죠. 이걸 뭐 심리학 쪽에서는 중년의 위기라고도 얘기하는데 노선을 바꾸는 사람이 많아져요. 나 잘못 살았구나. 제대로 살아야지. 물론 이건 좋은 의미에서 그렇게 되면 좋은데 이 사람들은 거꾸로 가는 거죠. 나는 개인주의적으로 성공 출세하는 걸 꿈꾸고 뛰어들었는데 뭐야 이거. 개털도 보다 추세 개털도 지켜주는군요. 더 늦기 전에 지금 바꾸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위기감을 느끼죠. 그래서 변신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그때부터 정신이 망가지는 거는 뭐 필연적입니다. 근데 이제 이 민경호를 비대위원으로 앉힌 게 한동훈 아닙니까? 네. 근데 그 한동훈이 이 정도 되면은 크게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동훈이 뭐 인사를 추천해서 사고 친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한동훈의 내가 볼 때는 사과할 일이 아니라 한동훈의 주특기, 이상한 놈 잡아오기, 이상한 놈 추천하기, 이게 이제 한동훈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동훈 씨가 비대위원장 취임사였던가요? 그때도 얘기했던 뭐 운동권 특권 세력? 뭐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민경호를 두고 한 얘기군요. 민경호가 딱 그야말로 운동권 특권 세력 아니에요? 운동권인데 특권 세력이 됐네요. 거의 잘렸지만 지금. 그러니까요. 한동훈이가 그런 데서 딱 한 민경호를 떠올리면서 만든 말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런 것 같은데요. 방금 그 비대위원장 되면서 그 취임사 얘기하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또 그때 한동훈이 계속해서 민주당을 공격했지 않습니까? 사실 비대위원장 되는데 무슨 뭐 협치를 얘기해야 되는데 민주당만 공격하고 민주당만 공격했죠. 이재명 대표 공격했죠. 사실상 그것도 칼찌르기나 다름없는 그런 게 아니었나 지금 그런 생각이 그게 바로 제가 얘기하는 거란 거예요. 정치적 테러, 정신적 테러라는 거죠. 그거 폭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좀 남북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북에서 이제 그 한 해를 마무리할 때 큰 회의를 하더라고요. 큰 회의를 하고 나서 나온 얘기들 중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얘기 중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말을 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실적인 실체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전에 보면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상황들을 보면 그렇다는 건데요. 이 말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꽤 큰데요. 전쟁이 눈앞에 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뭐 거의 이제 그렇게 봐야 되겠죠. 전쟁은 기정사실이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북에서 피할 수 없다. 기정사실이다. 왜 그러냐면 이 문장에서 압축적으로 이게 드러나는데 과거에는 북쪽이 이 미국의 어떤 그 대북 적대 행동, 한미 군사훈련, 이제 한미 1까지죠. 한미 군사훈련 이런 거를 수사적 위협 혹은 과시성 목적, 그러니까 허세 떠는 걸로 많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불과 몇 개월 전에도 그랬는데요. 이제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상황을 보면서 지켜보면서 임박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현실은 미국이 고질적으로 남발하고 있는 적댕이들이 단순히 수사적 위협이나 과시성 목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있긴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도 그걸 넘어서서 실제적인 군사적 행동으로 이어져 무력 간 충동, 쌍방 무력 간 충돌을 유발시킬 수 있는 범행 단계로 진화됐다. 명백히 진화되었다. 이렇게 평가했거든요. 그러니까 북에서 이제 평가가 바뀐 거예요. 과거에는 그래 니네가 뭐 우리가 핵무력 가지고 있으니까 무서워서 괜히 이제 허세 부리고 윤석열을 안심시키고 그냥 말로 뭐 이제 패권국지를 유지해 보려는 수사적 행동 그 정도로 봤는데 보니까 아니다 이거 너무 이거는 치밀하고 줄기차고 극악무도하다. 이거는 너희들 진짜로 전쟁하려고 작정했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로 여러 가지를 들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제2차 핵협의그룹 워싱턴 가서 진행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에 훈련 때 핵 전략 자산을 동원해서 북에 대한 핵 공격 연습을 연습합니다. 한미일이 이제 올 돌아오는 8월. 돌아오는 8월에 결정됐어요 이번에. 이런 걸 보면서 북에서 야 이거는 그냥 과시성 아닌 것 같은데 허세가 아닌 것 같은데 진짜로 전쟁할 생각이 있는데 미국이 이제 그렇게 본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상황을 그렇다면 가만히 기다리겠습니까? 전쟁 터지는 날을 미국이 전쟁 준비 다 끝내고 전쟁을 시작한 날 기다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선제 공격하려고 하겠죠. 징후가 보이는 순간.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는 거고. 예. 이제 뭐 전쟁은 기정사실이다. 시점만 남았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제 한국 언론들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이다 표현이. 이례적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유사시에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서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네. 대사변 준비를 계속 박차를 가야 된다.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언론들이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우리 그 한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 지금 북한이 이렇게까지 느낄 정도로 위험한가? 언론들에서 뭐 그다지 얘기를 하진 않으니까요. 그렇죠. 1년 내내 군사훈련을 했는데 네네. 북쪽이 표현했듯이 네. 작년에 2배 이상. 2022년에 2배. 2배를 2023년에 했다. 군사훈련 1년 내내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군사훈련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군사훈련을 연중 내내 했고요. 네. 그 다음에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핵 전략 자산들이 대거 들어왔었죠, 작년에. 예. 뭐 핵잠수함, 네. 핵 전략 핵폭격기, 그 다음에 뭐 항공모함 네.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왔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북쪽에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ICBM을 화성포를 3번이나 발사한 거거든요. 예.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엄청난 강대강 국면이 있었던 거예요. 예. 우리 국민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북쪽에서는 이 상황은 그냥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실제 핵전쟁으로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실행 연습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좌시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이제 본 거라고 이제 평가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이런 와중에 이번에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은 네. 그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남북 관계를 네. 동족 관계가 아니라 적대적 두 국가 관계. 두 국가 관계다.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 예, 선생님 이 표현은 굉장히 좀 색다른 것 같은데요. 색다른 정도가 아니라 네네. 엄청나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또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뭐랄까 심각한 상황입니다. 심각하다. 예. 네. 왜냐하면 북쪽이 이 건국 이래 지금까지 계속 70년 동안 유지해 왔던 게 평화통일 노선입니다. 기본적으로 추진해 왔던 게. 예. 그걸로 집약되는 게 고려연방제 통일 방안이죠. 네. 그래서 남쪽은 자본주의 체제를 그대로 두고 북쪽은 사회주의 체제를 그대로 두고 국가를 만들자 하나로. 예. 그러니까 일국가 이체제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일국가 이체제론을 주장한 게 전쟁을 막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만약에 북쪽이 남쪽을 사회주의 하려고 하면 남쪽이 반발할 거 아니에요. 예. 전쟁 터질 거고. 남쪽이 북을 자본주의화 하려고 하면 반발하겠죠. 예. 그럼 전쟁으로밖에는 안 되거든요, 이거는. 한 체제에 의한 통일은. 그 흡수 통일론입니다, 그게. 예. 무력 통일론이고. 그래서 북쪽은 계속 그걸 거부하면서 위험하다. 전쟁을 또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일국가 이체제론, 연방제로 가자. 예. 김대중 전 대통령도 거기에 상당 정도 합의를 한 거죠. 그게 6.15 공동선언에 담겼죠.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계속. 물론 이제 그 상황에서도 만약에 미국이나 한국이 무력으로 공격을 해온다. 전쟁을 도발하면 전면적으로 전쟁으로 통일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즉 두 가지 통일 노선이 병존했는데 네네. 기본은 평화 통일 노선이었다. 우선시하는 거는. 예. 그래서 2016년에 당대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통일에는 두 가지 방도가 있는데 평화적 방도와 비평화적 방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2016년이었군요. 2016년에. 예. 그러면서 두 가지 다 준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평화적 방도를 추진했죠. 그게 이제 정상회담.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2018년에 남북 정상회담, 미국과의 하노이 회담, 예. 싱가포르 회담, 네네. 이런 식으로 이제 평화적 방도를 추진한 거예요. 근데 이 평화적 방도가 더 이상 실현될 수 없는 상황이 왔다고 평가한 겁니다. 70년 동안 해보니까 네네. 속마음이 변하지가 않더라, 얘네들이. 그러니까 미국이 북을 적대시하겠다는 입장이 바뀌지가 않는다. 예. 70년 내내 봤지만. 그리고 남쪽에도 그럼 기대를 걸어야 되는데 남쪽의 위정자들도 10번이나 정권 교체가 있었는데 연방제 통일을 하겠다는 의사가 없더라. 예.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있었죠. 근데 김대중 전 대통령 빼고는 없었다는 이제 보는 거죠. 나머지는 없었다. 다 자유민주 체제에 체제에 의한 흡수 통일을 꿈꿨다. 속으로는. 그게 지금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네네. 이제 발표한 글에 이제 그게 맞습니다. 나왔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대화 협상에 의한 통일은 안 되겠구나라고 판단한 겁니다. 왜냐?
미국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예. 한국 그래서 대한민국 것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예. 대한민국이라고. 그 작년부터 계속 그랬죠. 네네네. 2023년부터 갑자기 뭐 그 표현을 미합중국, 대한민국 적대 국가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름을 딱 거론하더라고요. 네, 인식을 하기 시작한 거고 이번 당대회에서 그걸 명확하게 한 겁니다. 명확하게 네. 이제 적대국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서 평화통일 노선이 사라진 거예요. 예.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럼 뭐만 남았을까요? 무력통일 노선만 남은 겁니다. 이제 네. 아주 위험한 상황이죠. 그러네요. 그래서 아까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는 이런 예, 표현을 예. 쓴 거예요. 북쪽 입장에서는 미국과 그 쫄개들 식민지 네. 하수인인 대한민국 그 정권을 쓸어버리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유사시에. 네. 그러면서 무력으로 통일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통일 노선이 70년 넘게 그대로 지속되어 왔는데 네. 평화 통일을 우선시하는 올해 들어서면서 윤석열 정권이 이것을 급적으로 바꿔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무력 통일 노선으로 전환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북쪽은 남쪽을 아까 표현했듯이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예.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를 본다는 얘기인데 러시아 우크라 관계가 된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계. 그러네요. 그 관계로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지역에서 네. 포격을 가하자 바로 특수 군사작전 돌입하잖아요. 네. 러시아가.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생긴 거죠. 이제 한반도에서. 즉 윤석열이 생각 없이 북에다 도발을 걸었다. 네. 뭐 확성기를 틀든 아니면 네. 삐라를 삐라를 날리든 날리든. 아니면 총을 쏘든 지금 뭐 그런 얘기는 공공은 하지 않습니까? 네. 총선 전에 그래서 정치적 위기를 윤석열이 정치전으로 돌리려고 또 전방 한다. 찾아가지고 지금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도발하면 나한테 보고하지 말고 먼저 대응을 대응해라. 그것도 아주 확실하게 대응하라. 이런 식의 주문을 하고 다녀요. 예. 윤석열만 그런 게 아니라 신원식도 그래요. 심상치가 않습니다. 요즘. 네. 근데 이렇게 할 때 북쪽이 보여줄 방향을 얘기한 거예요. 예. 그러면 똑같이 총 몇 방 쏘고 연평도처럼 포 몇 번 쏘고 하는 건 안 끝난다는 거죠. 이제 곧바로 거기에 대해서는 전면 전쟁으로 대답할 것이고 한반도 전역을 평정하기 위한 핵 공격을 포함한 전면 공격을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윤석열이 알아듣겠냐는 거예요. 아하. 워낙 돌이잖아요. 네네. 김여정 부부장이 올해도 오늘 또 발표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머리가 워낙 돌이라서 네.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놈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했잖아요. 안보 네. 관련해가지고. 예, 멍청해가지고 네네. 자기가 뱉은 말의 결과가 뭔지를 생각 못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재미난 말이 있었습니다. 뭐 우리 군사력을 키우는 특등공신이다. 특등공신. 윤석열 칭찬받아 좋겠어요. 특색 있는 기여를 해서 올해에도.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 네, 올해도 계속 해라 이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희들이 우리가 뭐 좌고우면하지 않고 뭐 이제 동족이니 뭐니 해서 뭐 대화 협상 이런 거 고민했는데 좀 네네네. 이제 네가 그거 다 이제 처리해 준 거다. 너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마음 정리하고 네. 마음껏 치겠다 이거예요. 예. 쉽게 얘기하면. 근데 문제는 윤석열이 그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꽤 윤석열이가 있는 한 저는 전쟁이 기정사실이라고 보는 거예요. 북에서 그 표현을 쓰는 거고. 예. 계속 그 내용을 보게 나와요. 남쪽에서 휴전선의 사소한 충돌, 도발로도 전면 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게 대응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때문에 우리가 전쟁이 나서 다 끝장나느냐 아니면 빨리 윤석열을 끌어내려서 이 전쟁 위기를 끝내고 예. 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해결하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네요.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입니다. 네, 우리 눈에 불을 켜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국방부에서 독도 지도를 빼버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영토 분쟁 지역이라고 했는데 네, 뭐 난리가 났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는 이제 뭐 갑자기 뭐 윤석열이 경로했다는 언론이 나옵니다. 보도가 나오죠. 이게 경로에서 될 일인가? 이 정도면은 국방부 장관을 날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하죠.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 국방부 장관 신원식이라고 하는 놈이 네. 지 페이스북에다 그런 걸 썼더만 옛날에. 옛날부터. 네, 독도는 영토 분쟁 지역이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쌩깠구나. 뭐 쿠릴 열도랑 같은 데라 이겁니다. 네, 네. 이거는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이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닌가. 뭐 일본 국방장관이라고 봐야죠. 네, 네. 또는 미국의 하수인이고. 야. 그 뉴라이트물들은 기본적으로 다 친일파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뉴라이트 자체 정신적인 네, 배경이 네. 다 친일파죠. 그리고 신원식은 윤석열보다 더 위험한 사람이에요. 아, 모험주의자예요. 아주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윤석열이가 제일 좋아할 만한 국방장관이긴 하거든요. 네, 네. 자기보다 더 무모하니까. 근데 문제는 이거죠.
윤석열이 경로했던 것은 왜 들켰냐 이거잖아요. 네. 총선이 코앞인데 임마. 왜 들켰냐. 혹은 총선 지나고 해야지. 뭐 이런 거지. 경로의 내용은 그런 것이다. 윤석열이가 독도를 일본한테 넘겨줄 의향이 없겠습니까? 비밀 뭐 회담에서는 저는 벌써 말로 확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도도 없애고 이런 얘기도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더라고. 이 지도가 이렇게 나올 정도가 되면은 네. 뭐 NSC랄지 실제로 정부에서 이런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요. 이게 그냥 나올 수가 없다는 건데. 이번에 일본 지진 경보 때도 독도가 나왔어요. 공식 네, 보도에서 네. 자기네 땅으로 표현해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미 기정사실하고 있는 거고 독도를 자기네 땅으로. 윤석열은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네. 분쟁 지역으로 자꾸 묘사하면서 지도에서도 없애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때가 되면 아마 일본에게 넘겨주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정말 소름이 끼칩니다. 빨리 그장을 내야 되겠습니다. 시대의 인간입니다 정말. 이런 인간은 있어본 적이 없죠 우리 역사에서. 예, 오늘 1시간 동안 진행한 싸대기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그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안 좋으니까 제 마이크를 조금 키웠습니다. 우리 피디님들이. 그러니까 좀 사운드가 좀 좋지 않았을 건데 네, 널리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의 소리가 수익 창출이 다 정지돼가지고 참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초심님께서는 지금도 계속 김건희와 윤석열을 맞서서 열심히 싸우고 계십니다. 많은 응원 계좌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노래로 독도는 우리의 땅이다 라고 하는 노래 들려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얼마 전에 독도에서 다케시마의 날이라고 일본 놈들이 훈련을 했어요. 독도가 일본 겁니까? 독도가 다케시마입니까? 같이 여쭤봅시다. 친일파 윤석열을 타도하자. 일본 놈들은 우리 민족 앞에 사죄하라. 일본 편들은 미국 놈들 규탄한다. 독도는 우리의 땅이다. 한번 부르겠습니다. 빅캠버 부르시고 함성 시작. 40년 이 땅을 약탈한 노키 섬나라 쪽발이를 여전히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은 채 또 이 땅을 넘보느냐. 아직도 가슴속 단단한 원한이 두 주먹 끝에 울고 있어. 이제는 노제의 우리가 아니다. 침략의 무기 외놈들아. 독도는 우리의 땅이다. 수천 년 이어온 우리의 역사다. 너희가 뭐라고 짓거려대는데도 독도는 우리의 땅. 또다시 대동아 공영을 꿈꾸는 전쟁에 미친 쪽발이야. 한번 붙을 테면 그래 붙어보자. 끝장을 내줄 테다 이 쪽발이들아. 분노의 함성 시작. 백년 전 이 땅을 침략한 노기 섬나라 쪽발이들 여전히 노기를 따르는 친일파 후손들 그런 놈들 그리우냐. 아직도 일장기 가슴에 품고 사는 얼빠진 놈들 있긴 있어. 하지만 노제의 우리가 아니다. 너희와 함께 싹 쓸어주마. 독도는 우리의 땅이다. 수천 년 이어온 우리의 역사다. 너희가 뭐라고 짓거려대는데도 독도는 우리의 땅. 또다시 대동아 공영을 꿈